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이 뭐예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를 대상으로 행정 작용을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 주체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공공, 단체,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 단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지방 자치 단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공조합.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공법상 재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영조물 법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행정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정법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 자, 그 얘기는 행정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를 우리가 공법 관계. 공법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 관계 또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법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법 관계를 다른 말로 행정법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공법 관계가 이제 행정법 관계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 공법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권력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권력 관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권력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 관계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요 다음 파트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할 건데, 이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즉 공법이 곧 뭐예요?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법 관계, 이 행정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를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바로 처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성. 자, 그래서 권력 관계는 처분성이 있는 관계고, 그 다음에 관리 관계는 처분성이 없는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알아두시고, 처분성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권력 관계는, 처분성이 있는 관계는 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가 권익을 침해받았다. 라고 하면은 어떤 소송으로 가야 되느냐? 항고소송이라는 걸로 가야 돼요.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 네. 자, 권력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직관계, 수평관계? 수직관계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에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관리관계는, 자, 관리관계는 법률에서 정해지는 대로 행정청이 관리만 하는 거예요.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리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걸 운영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관계에 속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자,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사법관계.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처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공익성이라고 그래요. 공익성. 그러니까 행정청이 혹은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에서 공적인 성격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이제 임용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공무원 되면 보통 주사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김주사, 저희 가서, 좀 우리가 지금 뭐, 사무용품이 좀 없으니까 가서 뭐, 연필이랑 이런 것 좀 사무용품 좀 사오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무용품 사러 갔는데 거기서 나 지금 어느 구청에서 나왔거든요? 하면서 우월적지에서 이렇게 저한테 연필 몇 자루 그냥 주세요 하고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 가서는 그냥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내가 분명히 이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연필 사는 게 사적인 업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 부서에서 쓰려고 사는 거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연필을 사는 건데, 여러분이 연필을 사러 갈 때, 볼펜을 사러 갈 때, 뭐 가서 우월적지위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가 주고 사고 오는 거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사법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 이런 관계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사법상 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야? 요게 좀 애매하지. 관리관계가. 권력관계하고 사법관계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관리관계가 좀 애매하죠. 요거는 좀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요렇게 나눠진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관계, 공법관계를 행정법관계라고 하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고관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고관계. 자, 여러분 국고관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창고를 채우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국가의 창고. 그러니까 국가의 창고를 채우는 관계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를 사고, 뭔가를 뭐 돈을 내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행정상 법률 관계는 크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있다. 공법 관계는 뭘로 나뉜다? 처분성에 따라서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로 나뉜다. 그리고 자, 특히 권력 관계일 때는 항고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법 관계일 때는 당연히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분립 차원에서 행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행정을. 자, 우리가 여기서 권력 분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분립. 자, 여러분, 권력 분립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사상이에요? 아니면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근대 사회가 도래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근대 사회의 산물이죠. 근데 시민혁명 같은 거 일어나고 하면서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론은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몽테스키우라는 사람의 상권 분립론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행정학 시험에 나올 수 있어도 행정법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나온다. 행정법 시험은 판례가 나오는 거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은 권력이 어떻게 나눠진다? 세 개로 나눠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권력 분립은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법치주의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법이 들어가는 거야, 법이. 자, 이 법을, 그러면 이 법을 기준으로 각각의 역할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법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걸 약간 어려운 말로 제정한다라고 해요. 법 제정. 입법은 법 제정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은 뭐를 하냐면 이 법을 적용하고 판단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적용하고 판단 내린다. 자, 행정은 뭐를 하는 거냐면 법을 집행하는 기구를 행정이라고 해요. 법에 대한 집행을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게 행정 작용을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행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행정은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 입법과 사법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치주의 이념, 권력분립 이념에 맞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자, 그러면 이 행정이 갖는, 권력분립상에서 이 행정이 갖는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 가지. 행정이 갖는 특징을. 자, 행정은 적극적 성격을 갖습니다. 적극적 성격. 적극적 성격. 뭔가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행정은. 자, 반면에 사법부는 소극적 성격을 갖습니다. 소극적. 자, 여러분, 사법부에서 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로 와. 내가 재판에서 판단해 줄게. 그럽니까? 아니죠. 사람이 찾아와서 고소를 하고 이거 따져주세요 라고 해야 따지는 거지. 이거 적용 판단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 가만히 있다가 적용 판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적용 판단해 주는 거지. 사법부가 알아서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법원으로 올라와 보세요 하고, 이거는요 A씨가 B씨에게 10만원, B씨가 A씨에게 10만원 갚아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줍니까? 아니죠. 소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법은. 행정은 그렇지 않죠. 나서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왔네? 보도블록 이번에 깔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행정을 급부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급부행정을 하고 뭔가를 해라 마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세금 내세요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사법은 수동적이죠. 반면에 행정은 능동적입니다. 자, 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표현. 자, 행정은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행정은 구체적입니다. 자, 세무서에서, 세무서 행정청이죠? 그렇죠? 세무서라는 행정청에서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내. 그러면, 자, 당신은 소득이 있으니까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지서를 보냈나요? 자, 국민 여러분, 세금 내셔야 합니다. 이게 세무서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세무서는 누구누구씨 소득이 얼마니까요. 얼마의 세율을 정해서 당신은 얼마의 세금을 내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반면에 입법 보겠습니다. 입법은 구체적이에요. 누구누구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없죠. 국민이라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세법은 있을지언정,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세법은 있을지언정, 누구누구씨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세요라는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입법은. 그래서 이 입법 활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 아시겠죠? 자, 그러면 행정은 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에서는 뭐와 구분되는 거예요? 사법과 구분할 수 있고,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 뭐와 구분되는 겁니까? 입법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라는 거야. 행정은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입법이 하는 활동이 따로 있고, 국회가 하는 활동이 따로 있고, 법원, 사법부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행정부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이런 권력 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요. 첫 번째, 이것도 적어만 두세요. 이것도 조만간 배웁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거는
행정의 우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 얘는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거는 사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가 그런 거 판단하면 되겠어요?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그럼 대통령은 법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적극적인 활동도 하기 힘들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치행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것들이 통치행위. 이거는 다 왜 그래요?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행정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역을 뭐라고 한다? 통치행위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배울 거냐면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걸 배울 거예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특별 권력 관계는 자,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국민은 국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 국가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국민이 국가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좀 더 특별한 관계죠. 저도 국민인데요. 맞아. 국민이긴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으면 좀 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공무원이 잘 따라줘야지 안 따르면 공무원의 직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제한됐었는데 요거는 요즘에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적용이 안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대 국가가 오면서 권력 분립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권력 분립 이론이. 그러면서 근대 국가가 오면서 어디에 힘이 강해졌어요? 시민의 힘이 강해졌는데 그 시민들이 주로 부르주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부르주아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행정부에 모여 있었어요? 사법부에 모여 있었어요? 입법부에 모여 있었어요? 입법부에 모여 있었고 의회를 장악했어. 부르주아들이. 그래서 의회를 장악해서 그럼 의회에서 만든 법을 왕이 지켜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사도 공부하시니까. 자,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하는 존재죠. 사또, 뭐 하는 존재? 사또가 매우 철학, 사법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지 말아라. 입법활동도 합니다. 무슨 의회를 거치지도 않죠. 뭐 왕이나 사또 이런 사람들은. 행정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전일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치라고 해요. 인치. 사람이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환국 봐봐. 환국. 숙종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 탓에 환국이 그렇게 많이 된 거 아니야? 숙종이라는 사람, 숙종이 좋아하는 여자가 바뀔 때마다 환국이 일어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거를 역사책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거든. 정치 세력 자체가 그냥 확 바뀌었거든.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이런 걸 인치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법이 존재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 숙종은. 그런데 법치가 되었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전제로 권력분립이라는 게 있는 거고 권력분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 특별 권력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의회에서 왕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국민들한테 당신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타협안을 내냐면 알았다. 알았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내가 따르마. 하지만 야, 내 부하들한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회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그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라고 따로 특별하게 두고 여기는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부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하고 근데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든 법을 따라야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인치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법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게 특별 권력 관계예요. 즉 권력이 분립되는 과정에서
그 타협안으로 만드는 게 특별권력관계인데 이것마저도 요즘엔 없어지고 있다. 공무원도 누구나 법에 의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특별권력관계에 들어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재량. 그런 행정부가 갖는 그 행정청이 갖는 그런 권리를 재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량권. 자,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인정. 자, 그거는 행정부의 재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서 할 수 있다. 자, 기속과 재량이 있을까요? 기속과 재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있으려고 읽어볼까요? 맨 끝에 있네요. 맨 끝에. 맨 끝에 한번 봅시다. 일단 의미만 읽어볼게요. 맨 끝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걸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의회가 만든 법에 행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요건이 성립되면 건축이 이런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면 건축 허가 요청 신청을 하면 건축 허가를 해주십시오. 이건 기속행위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 어떤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데 자 영업정지를 3개월도 줄 수 있고 6개월도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3개월도 줄 수 있고 6개월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4개월도 줄 수 있고 5개월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개월 줄지 4개월 줄지 5개월 줄지 6개월 줄지는 행정청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재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인 것은 행정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행정청에게 재량을 맡기는 거다. 이런 뜻이래요. 아시겠죠? 그 정도 의미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도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입법부가 만든 대로만 해야 되겠지, 행정은. 그렇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법부가 만든 법률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 집행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어려운 건데 지금 미리 좀 한번 땡겨서 아주 중요한 거라서 미리 좀 땡겨서 얘기하고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 쟁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쟁송이라는 거는 소송을 통해서 다툰다라는 뜻. 다툴 쟁자 다툰다 그냥 다툰다 생각합니다. 다툰다. 그런데 쟁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행정 심판은 행정청이 하는 일을 어디가 판단하냐면 행정부에서 또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행정부예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행심에서 판단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뭐예요? 행정이 하는 일을 어디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때문에 보세요. 때문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고 좀 이따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볼게요.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일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위법성 여부와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 부당성 여부까지 따질 수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이 행정부의 일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행정소송에서는 뭐만 따질 수 있다? 위법성만 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들을 데리고 가면 어떤 애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그러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아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막 걔를 혼내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내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엄마가 혼내나요? 너 어디 가서 절대 그러지 마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 자식이야. 내 식구야. 내 식구니까 법에 맞고 안 맞고도 물론 따지겠지만 정당한 행위였는지 부당한 행위였는지까지 따질 수가 있어요. 내 식구니까. 근데 이거는 남의 식구가 판단하는 거죠. 남의 식구가 판단하는 거니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따지는 거야. 근데 그게 정당하냐 부당하냐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간섭이 돼버리는 거지. 어머 우리 집 애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권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의무를 이행하라. 어떤 거부 처분이 있었거나 부작위 어떤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 근데 소송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이렇게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할 수 있어도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애가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은데 너 그거 먹니? 이렇게 남의 집 애한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 얘기도 못하나?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못 먹게 하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막 뜯어 말리고 때리고 막 이러면 아니, 때리면서 막 뺏고 이러면 안 되잖아. 남의 집 애를.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해. 그러면 너 아이스크림 먹지 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너 몸에 좋은 것만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아주 폭력적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권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왜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자, 행정법이 뭐라고? 행정법은 행정조직,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를 봤는데 거기서 저는 지금 행정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한 겁니다. 자, 제가 왜 할 수 있는 만큼 했냐라고 말해보면 행정조직과 관련한 법은 실은 행정법 체계에서 강론에 속합니다. 여러분 7급 공무원의 과목 이름은 행정법이에요. 9급 공무원의 과목 이름은 행정법 총론입니다. 행정법 총론에는 사실은 행정조직법, 행정부,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행정법 총론에서는. 그래서 행정법 총론에서는 행정 주체가 뭐고 행정법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고 권력 분립의 문제가 어떻게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강론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7급 시험을 공부할 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정법을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국내 공법이라고 했는데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시작하셔도 된다. 하지만 행정작용하고 행정구제는 시험 문제 밭입니다. 밭.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행정작용이 있고 또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구제 정책이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구제에 대한 행정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작용. 자, 아까 거는 행정법하고
행정법하고 행정주체와 행정조직 이 정도로만 여러분 제목을 달면 되고 이거는 이제 행정법 중에서 행정작용에 대해서 두 번째 행정작용과 드디어 처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성. 자, 볼게요. 자, 국가가 A씨에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행정작용. 자, 행정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볼게요. 제가 이거 사실 어떻게 나름 완성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다가 좀 수업 한꺼번에 드리면 여러분이 좀 버거워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계속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만 제가 살짝 뽑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내가 뺐나 안 뺐나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있네요. 행정작용 보겠습니다. 1번 행정작용이라 하면 행정주체의 대외적인 활동을 말하는 여러분 대외적이라는 거에 밑줄 그어요. 대외적. 앞으로 대외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일 거예요. 대외적. 대외적이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세요. 국민들에게. 자, 그러면 대내적은 뭐야? 공무원들에게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대외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대외적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국민들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대외적 활동을 말하면 즉 국민들에게 하는 활동이다 라는 뜻이에요.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 네 글자로 줄이면 행정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객체 사이의 관계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한다. 행정작용에는 강학상, 행정입법, 행정행위, 부관, 확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총 9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강학상 개념이에요. 강학상. 여러분 강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헷갈리네요. 자꾸 제가 뺐는지 안 뺐는지 있나 모르겠네요. 있다. 여러분 보세요. 비교 개념에서 볼게요. 비교 개념 정리의 5번째 실정법상 강학상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강학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강의하고 학문하는 과정에서 강의하고 학문하는 관점에서 즉 그러면 강학상 허가다 강학상 특허다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는 학자들은 특허라 본다. 학자들은 허가라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뭘 의미하냐면 실무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운전면허를 하다가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 그럼 운전면허를 땄는데 음주운전을 했어. 그럼 운전면허가 어떻게 돼? 취소되죠.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학문적으로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그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취소라고 하지 않고 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학문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학문적인. 그러니까 실무상으로서는 면허 뭐라고 다 이름이 다 면허라고 해도 되고 뭐 허가라고 해도 되고 특허라고 해도 되고 인가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학문적인 개념하고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록이라고 얘기해도 학문적으로는 그건 허가야. 허가라는 어떤 조건에 맞으면 허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허라는 조건에 맞으면 특허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내 이름이 김현철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를 김현철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어떤 분 여러분들은 저를 뭐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어이 뭐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근데 친구들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저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하고 학문적으로는 근데 저는 근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보면 김현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강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학문하는 과정에 쓰는 표현상이라는 뜻이고, 실정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적혀 있는 명칭상이라는 거고, 실무상 그러면 실제 행정을 하면서 쓰는 표현상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작용을 다시 와서 보시면 실무상 강학상으로는 9가지야, 9가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나누면 학자들이 나누면 9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약 쓰는 표현이 1000여 가지가 된대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9가지냐 1000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만날 거예요. 판례를 만나면 이거 분명히 허가인데 왜 인가라고 부르지?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부를 때하고 실무적으로 부를 때하고는 이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김현철인데 아저씨라고 부르지? 이런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강학상이라는 표현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국민 A씨에게 행정작용을 하는 건데, 그 행정작용이 9가지가 총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 중에서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행정행위. 이렇게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행정행위라고 부르는데, 자, 그 행정행위를 구분하는 것을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4가지. 자, 행정 주체가 국가가 개인에게 행정작용 중에서도 행정행위를 할 때 그 성격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속과 재량이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속성에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여러분. 침익적, 수익적, 복효적. 이런. 자,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것 중에서 침익적이라는 것은 이익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지. 이익을 침해하는 성격.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주로 국가가 국민의 뺨을 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뭘까요? 조세 부과. 이런 게 이제 침익적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금 내세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수익적은 빵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게 해주고, 뭔가를 받고 싶은데 받게 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그 다음에 복효적이라는 것은 효과가 복수인 이런 뜻이에요. 효과가 복수인. 그래서 복효적이라고 하는 것도 2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복효적은 제3자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효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효적. 자, 어렵다. 자, 제3자효는 이런 겁니다. 제3자효는, 자, 보세요. 자, 이분하고 둘 다 우리 동네에다가 LPG 충전소를 만든다고 허가 신청을 냈어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허가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줘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의 행위는 이분에게는 수익적이죠.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으니까. 근데 이분에게 둘이 경쟁자야. 그래서 이분이 되면 이분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재 씨에게 제가 LPG 충전소를 하라고 허가해 준 것은 근재 씨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상준 씨에게는 침입적인 게 되는 거죠. 하나의 행정청의 행위가 제3자에게는
그러니까 제3자에게는 이렇게 수익적 누군가에게는 수익적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침익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침익적인 게 누군가에겐 수익적인 행위가 되는 것을 제3자 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 둘이 당사자예요. 둘이.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이게 당사자. 행정 주체, 행정 객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같이 신청을 냈던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아니면 미리 장사를 하고 있었다거나 LPG 충전소를 차리고 있었어. 근데 LPG 충전소를 열어줬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침해를 받겠죠. 여기만 이용하다가 여기도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제3자요라고 하는 거고, 혼효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대상에게 수익적 성격과 침입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관.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건축 허가를 내줬어.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건축 허가를 했는데 LPG 충전소를 신청했는데 알겠습니다. 허가해 주면서 단 거기다 충전소를 만들면 도로가 막히니까 그 옆에 도로를 당신이 틀 수 있게 그 도로를 사용 못하니까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뭐 돈을 기부금을 기부 체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LPG 충전소를 하세요는 뭐예요? 수익적이죠. 근데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돈 내. 뭐예요? 침입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행위가 하나의 대상에게 수익적인 면도 있고 침입적인 면도 있을 때 우리가 혼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복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에 따라서 행정행위에 혹은 이거는 행정행위라고 봐도 행정작용이라고 봐도 돼요. 현재로서는. 자, 행정작용의 기속성에 따라서 기속과 재량으로 나누고 효과에 따라서 침입적 행위, 침입적 작용, 수익적 행위, 수익적 작용, 복효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상에 따라서 자, 지금 어떤 행동작용이 있는지 구분하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대물적, 대물적. 자, 대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보고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 물건을 보고만 판단하는 거고, 대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 LPG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그 물질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게으른지, 성실한지, 이런 걸 따져야 됩니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에게만 지금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만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사람을 중심에 두고 보면 대인적.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물적 조건을 중심에 두고 보면 대물적. 그 다음에 이것이 섞여 있으면 혼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LPG 충전소도 혼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마약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방화 전과가 있다거나 그러면 약간 좀 허가 내려주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는 거야. 물적 조건과 사람까지도 같이 보는 것을 혼합적이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대상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기도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이 표현. 자, 개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별적. 자, 여러분, 개별적의 반대말이 뭘까요? 개별적. 이게 반대말이 일반적이라는 뜻, 일반적.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추상적. 자, 여러분
자, 참고로 개별과 일반을 얘기할 때, 개별과 일반을 얘기할 때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 그러면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라는 뜻이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주로 사건을 얘기하는 거, 사건. 이건 특정 사건. 이건 추상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사건. 자,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자, 개별적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 어떠한 행위,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개별처분이라고 얘기해요. 개별처분. 개별처분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그냥 처분이라고 얘기해요. 처분은 개별처분이 원칙입니다. 원칙. 이런 것을 우리가 처분이라고 얘기해요. 처분. 자, 참고로 여러분 처분은 행정행위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이고,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행위는 강학상 표현입니다. 즉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 처분은 실무상 표현 혹은 실정법상 표현이에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행위인데, 자, 그럼 처분이 뭔지는 좀 더 얘기하고, 일단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처분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주염역 사거리, 주염역 사거리에 특정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뭘로 해야 될까? 뭐 영화 촬영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영화 촬영이 있어가지고 주염역 사거리에 도로 조명 허가를 누군가 내가지고, 주염역 주염역 사거리에서 며칠이라고 할까요? 7월 12일 날 1시서부터 4시까지는 주염역 사거리를 통행하면 안 된다 하고 통행 금지를 내렸어요. 자, 이거는 구체적 사건이에요? 추상적 사건이에요? 사건은 구체적이죠.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누가 이걸 지켜야 돼? 거기를 지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일반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걸 일반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누구씨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세요. 이런 것을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특정하게 누군가 이거를 하지 말아라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입법활동이에요. 입법활동. 누구누구를 특정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을 때리는 게 멱살을 잡는 건지 몇 초 동안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무슨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법은 여러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죠. 그러면 상준 씨는 지켜야 되고 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할 때. 그 다음에 대상은 사건은 입법 활동을 할 때 사건은 몇 월 며칠 어디서 일어난 사건임을 명시를 합니까?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입법 활동은 우리가 일반적 추상적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구체적. 왜냐하면 구체적이면 개별적이든 일반적이든 처분은 될 수 있잖아. 일반 처분도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체적이기만 하면 처분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 없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게 김현철 씨는 추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김현철 씨는 뭐 추상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뭐 이런 걸 행정에서 관여하나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구체적인 규제는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김현철 씨는 어디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막 코로나 확진이야. 그러면은 김현철 씨는 몇 월부터 어디를 다니면 안 되고 어디 밖을 나가서는 안 되고 혹은 어떻게 격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이 주어지겠죠. 그런 건 처분이지. 근데 김현철 씨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분 혹은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개별적 구체적인 여기에 많이 꽂힌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끊었다 갈게요.